엄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엄마가 쓰실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죠. 아들도 딸도 사위까지. 정수는 순간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통장 잔고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 돈인데 왜 니들이 관리해?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어미가 재산 목록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 노후는 내가 선택한다고.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풍경 속에 담긴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부산 영도의 산복도로를 휘감았어요. 밤 10시 정순의 집은 냉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꺼진 지 2시간째였죠. 77의 정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어요. 수리기사를 부르면 출장비만 5만 원, 그 돈이면 쌀 한 포대였습니다. 낡은 손전등을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섰죠. 칼바람이 얇은 잠옷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보일러실 문을 열었어요. 좁은 보일러실에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수는 쪼그려 앉아 손전등 불빛을 보일러 하단부에 비췄어요. 복잡한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생전 남편이 이 앞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돌리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근처였어요. 빨간색 밸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았죠. 여기인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밸브 하나를 잡고 돌려봤어요. 꿈쩍도 않았습니다. 힘을 주려고 자세를 낮추는 순간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어요. 정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급하게 일어서려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철퍼덕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손전등이 굴러 떨어지며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수는 허리를 붙잡은 채 꼼짝도 못했어요.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어봤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죠.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는 어렵네. 남편이 떠난 뒤로 25년 정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어요. 아들 재민에게도 딸 미경에게도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좁은 보일러실에서 빠져나가는 것조차 버거웠죠.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서는데 10분이 걸렸어요. 한 발자국 내딛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얼음장 같은 이불 속에 웅크렸지만 밤새 잠이 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어요. 정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비쳤습니다. 이 산복도로의 집, 내려가려면 100개가 넘는 계단을 걸어야 하는 이곳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텨야만 하는 걸까? 그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 첫 버스를 탔어요. 허리를 반도 펴지 못한 채 영도의 정형외과에 도착했을 때 벌써 대기실 의자는 절반이 차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27번. 정수는 구석 자리에 간신히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어머, 얼굴이 하얗네.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봐. 괜찮아요.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건 평생 해본 적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려 겨우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머니, 이거 많이 참으셨네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약 먹으면 낫겠죠? 약도 약이지만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수술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순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걸을 때도 조심하셔야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당분간 도움을 조금 받으세요. 혼자 생활하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그 말이 정순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보호자분이 꼭 함께 계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서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처방전을 확인하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움직이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자제분들한테 연락하세요. 당분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아들 재민이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몇 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가 뱃속에서 8개월째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 미경이는 얼마 전 대구로 시집가서 아직 신혼이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아프다고 와달라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그대로 삼켜졌어요. 자식분들이 어디 사세요? 가까우면 번갈아 가면서. 간호사가 말을 이으려는데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부터 가만히 듣고 있었나 봅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자식들이요? 할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후는 결국 본인이 책임지는 거요. 자식들한테 기대봤자 소용없어.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더니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간호사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노후는 결국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그 말이 복도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처방전이 구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물리치료실 앞 의자에 겨우 주저앉았어요. 문득 딸 미경이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걱정된다고 같이 살자고. 정수는 손사래를 쳤었죠. 시집가면 네 살림 챙겨야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때 미경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 정수는 일부러 못 본 척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도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도 언젠가 짐이 되는 건가. 자식들한테 끌려다니는 신세가.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싫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쓰러지는 게 나았습니다. 그때 물리치료실 문이 열리며 젊은 치료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정수님 들어오세요. 정수는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가야 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일 이후로도. 소식을 들은 건 이틀 뒤였어요. 아들 재민이가 서울에서 내려왔고 딸 미경이도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매가 마주친 건 오후 3시쯤이었죠. 정수는 물리치료를 받고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멀찍이서 아들과 딸이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읽을 수 있었어요. 재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잖아. 우리 집에 모셔야겠지?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빠네가 넓잖아. 방도 있고. 근데 수진이가 8개월이야. 몇 년을 기다린 앤데 지금 무리하면 안 되는데. 재민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경이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럼 어쩌라고? 나는 신혼이야. 겨우 3달 됐어. 알아. 근데 일단은 내가 모셔야 하는 거잖아. 아들이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모시겠다는 거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서로의 눈빛은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정수는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일단 모셔. 수진이 언니 출산하고 산후조리 끝나면 그때 내가 데려올게. 산후조리까지 하면 두세 달은 걸려. 그동안 엄마가 불편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나보고 좁은 신혼집에 당장 모시라고? 미경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재민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정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게 내 자식들 맞나?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재민이가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영도 집에서 짐 좀 챙기시고 제가 모레 다시 내려올게요. 서울 가서 같이 지내요. 수진이는 괜찮겠냐? 네, 수진이가 오히려 오시라고 했어요. 몸이 불편해서 많이 못 챙겨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정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괜히 너희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구나. 정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짐이 되기 싫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미경이가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오빠네 있다가 내가 데려갈게. 금방이야. 금방이라는 말이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잠깐 쥐었다가 놓았어요. 따뜻해야 할 손이 차갑게 느껴졌죠. 병원을 나서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미경이가 전화를 받으며 먼저 걸어갔습니다. 응, 나 지금 병원이야. 엄마 때문에. 좀 복잡해. 복잡하다. 그 말이 정순의 귓가에 꽂혔어요. 내가 복잡한 존재가 됐구나. 재민이가 택시를 잡아 정순을 삼복도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틀 만에 보는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짐 천천히 싸세요. 모레 아침에 제가 차 가지고 올게요. 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집. 정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아까 남매가 주고받던 대화만 맴돌았죠. 수진이가 8개월이야. 나도 신혼이거든. 나보고 당장 모시라고. 자식들이 서로 눈치 보며 떠넘기듯 하던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모레가 되자 재민이가 약속대로 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정수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약통만 챙겨 넣었습니다. 50년 살던 집을 떠나는 건데 짐이 이렇게 적다니.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서울로 올라가기 전 재민이가 정순을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영도 정형외과에서 소견서를 써줬거든요. MRI를 찍어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죠. 대학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수는 재민이 옆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려서 자세를 자꾸 바꿔야 했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검은 배경 위로 하얀 뼈와 디스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의사가 볼펜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민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수술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활하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의사가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걸을 때, 무거운 거 들 때 전부 조심하셔야 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허리가 한 번 더 꺾이면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하반신 마비까지 갈 수 있어요. 하반신 마비.
그 말이 정순의 머릿속을 세게 때렸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재민이가 부축해줬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병원 로비에서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당분간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알아. 들었어. 서울 가서 같이 지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혼자 살면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평생 혼자 해왔는데, 남편 없이 25년을 버텼는데, 정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는데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어요. 그래, 고맙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부산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정수는 사이드미러에 비친 영도의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복도로 어딘가에 자기 집이 있었죠.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혼자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서울 아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재민이가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가 불룩한 배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수진이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수진아, 몸이 무거울 텐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은 방 하나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순이 머물 방이었죠. 방 한쪽에는 아기 옷과 용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 방은 원래 아기 방이 될 곳이었구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재민이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고 수진이는 임신 후기라 자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순이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안방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응, 시어머니 오셨어. 한동안 계실 것 같아. 정순의 발이 멈췄습니다. 솔직히 좀 불편하지. 몸도 무겁고 신경 쓸 게 2배가 됐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수는 물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불편하다. 신경 쓸 게 2배가 됐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가슴에는 그 말이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수진이가 출산하기 전에 다른 곳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재민이에게 말했어요. 재민아, 나 미경이네 가봐야겠다. 네? 갑자기요? 수진이가 몸이 무거운데 내가 있으면 더 힘들잖아. 미경이네 가서 좀 있을게. 재민이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미경이네도 신혼인데. 알아. 그래도 잠깐만 있다가 올게.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재민이도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래.
일단 와. 좁긴 한데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든. 그 말이 정순의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짐을 다시 쌌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서는데 수진이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벌써 가세요? 더 계시지.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안도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정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수진아, 몸조리 잘해. 건강하게 나아. 현관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선 정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 집도 아니고 딸 집도 아니고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정수는 생각했어요. 간병인을 쓸까? 요양원을 알아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지친 눈빛. 77년을 살았는데 갈 곳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다니.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KTX를 타고 대구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미경이가 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미경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영도에서 보고 오랜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어요.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싶었죠. 미경아, 고맙다. 갑자기 온다고 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인데. 미경이가 캐리어를 받아들었어요. 역 앞에 세워둔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대구 시내가 지나갔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구로. 한 달 사이에 3번째 도시였죠.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빌라였어요. 미경이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줘봐. 미리 말해둘게. 괜찮아. 잠깐 있다 가는 건데 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수는 말을 잃었어요. 원룸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작은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방 하나.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빠듯해 보였죠. 여기서 엄마 주무시면 돼. 우리는 거실에서 잘게. 미경이가 방문을 열며 말했어요.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신혼부부의 침실을 내어주겠다는 뜻이었죠. 아니다. 내가 거실에서 잘게. 너희 방 뺏으면 안 되지. 엄마, 허리 아프잖아. 바닥에서 자면 안 돼. 미경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사위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왔나?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편히 계세요. 사위는 그 말만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거실 한쪽에 서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어요. 이 작은 집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미경이가 차린 밥상 앞에 셋이 마주 앉았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위는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어요. 저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자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안해. 원래 저렇게 말수가 적어. 괜찮아. 내가 갑자기 왔으니까 불편하지. 불편한 거 아니야. 미경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는 걸 정수는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정수는 미경이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미경이와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뭔가 불편한 공기.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니까 편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들 집이나 딸 집이나 자기가 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도 못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모든 게 어색했어요. 그래도 정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는 대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될지 정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네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경이가 월차를 내고 정순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구에서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미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시간 있으니까 잠깐 어디 들렀다 가자. 어디? 그냥 구경할 데 있어. 금방이야. 미경이가 차를 몰고 간 곳은 대구 외곽의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정수는 건물 앞에 차가 서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경아, 이게 뭐야? 엄마,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요즘 이런 데 어떤지 궁금해서. 미경이가 급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뭔가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걸. 아마 재민이랑 통화하면서 의논했겠지. 정수는 한숨을 삼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어요. 넓은 로비, 잘 가꿔진 정원, 환한 조명. 직원이 안내하며 이것저것 설명해 줬습니다. 미경이는 열심히 듣고 있었고 정수는 그저 따라다녔어요. 견학 중간에 미경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 잠깐 전화 받고 올게. 여기서 좀 쉬고 있어. 미경이가 정원 쪽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견학 왔어? 고개를 돌리니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네, 딸이 데려왔어요. 나는 여기 산 지 2년 됐어. 윤복래야. 복래 할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정순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때요? 여기 살기 괜찮아요? 괜찮지. 밥 안 해도 되고 청소 안 해도 되고 아프면 바로 의사가 와. 복래 할머니가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외로움이 제일 큰 병이요. 정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복래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설은 좋아. 직원들도 친절하고. 근데 밤에 혼자 누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말동무가 없으니까. 정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복래 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자네도 혼자야? 네. 남편은 25년 전에 떠났어요. 자식들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복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여기 온 거 보니까 자네도 나랑 비슷한 처지구만.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처지. 자네, 내 말 잘 들어. 복래 할머니가 정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디 가든 결국 혼자야. 자식 집이든 여기든 어디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야 해.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면 후회만 남아. 그때 미경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전화 끝났어. 가자. 정수는 복래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정수는 물었습니다. 전화 누구였어? 응, 오빠.
미경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례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외로움이 제일 큰 병이다.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식들이 정해주는 대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끌려다니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이네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은 덕분에 허리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의사가 말해줬어요. 물론 아직 무거운 건 들면 안 되고 조심해야 했지만 혼자 걸어 다니는 건 괜찮아졌죠. 그날 정수는 혼자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근처 구청에 들른 거였어요. 거기서 공공 실버하우징 안내문을 받았어요. 고급 실버타운보다 훨씬 저렴한 공공주거 시설이었습니다. 정수는 안내문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정수는 방에서 한숨 쉬었어요. 저녁때가 되자 미경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사위는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미경이가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충전기에 꽂아두고요. 정수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안내문을 꺼내 읽고 있었어요. 그때 미경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재민그래, 지금 정해놔야 나중에 엄마 재산 가지고 안 싸우지.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위로 스크롤하니 둘이 나눈 대화가 보였어요. 미경 오빠 엄마가 오늘 구청에서 뭔가 서류를 받아왔어. 재민 뭔데? 미경 잘 모르겠어. 집 관련인 것 같아. 재민 집? 그럼 영도 집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경, 그건 확인해 봐야지. 재민 미리 정해야 나중에 안 싸우지. 미경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까? 재민 그래, 지금 정해놔야 나중에 엄마 재산 가지고 안 싸우지.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세금, 재산, 미리 정해야 안 싸운다. 자식들이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안내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그것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정수는 몸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경이 방이었죠.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춰보니 요양원 소책자였어요. 어제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소책자 사이에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미경이 글씨였습니다. 입소비 500만 원, 월 60, 엄마 전세금으로 가능, 나머지 전세금은? 정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모르게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엄마 돈으로 요양원 보내고 남는 건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수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공공 실버하우징 입주 안내. 정수는 안내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복례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면 후회만 남는다고. 정수는 안내문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건 아직 미경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후 미경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웃었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오느라 힘들었지? 괜찮아. 정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미경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단톡방 메시지가, 메모지의 글씨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나는 원래 가족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였구나.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톡방 메시지를 본 뒤로 정수는 미경이와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평소처럼 웃고 대화했지만 마음 한쪽에 차가운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허리 상태 확인과 함께 기본 건강 검진도 같이 받기로 했죠. 아침에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나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해.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혼자 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검진 끝나면 전화해. 내가 끝나는 대로 데리러 갈게. 미경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출근했어요. 정수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진은 오전 내내 이어졌어요.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습니다. 허리 MRI도 다시 찍었어요. 오후 2시쯤 되어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허리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리치료 효과가 있네요. 계속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혈압이 좀 높아요. 약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경계 수치예요. 식단 조절하시고 한 달 뒤에 다시 검사하죠. 의사가 처방전을 출력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결과 설명 들으실 분이 계시면 좋은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정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었어요. 혈압약, 혈당 관리, 한 달 뒤 재검사, 혼자 다 들었고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경이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문득 며칠 전 단톡방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재산 가지고 안 싸우려면 미리 정해야 한다던 그 말. 전화기를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데리러 오지 않아도 돼. 혼자 갈 수 있어. 병원을 나서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다. 정수는 버스 정류장까지 뛰지도 못하고 천천히 걸었어요. 비가 머리카락을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손에 든 검진 결과 봉투를 적셨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젖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77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25년을 버텼어요. 그동안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다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서러울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대구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빗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리, 우산을 쓴 사람들, 함께 걷는 가족들. 정수는 검진 봉투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내 몸도, 내 돈도, 내 인생도 내가 결정하겠다. 버스가 미경이네 근처 정류장에 멈췄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구청 앞이었어요. 정수는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구청 건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가방 속에는 며칠 전 받아온 공공 실버하우징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알아볼 때가 됐어요.
구청에서 공공 실버하우징 입주 서류를 받아온 날 재민이가 대구로 내려왔어요. 며느리 수진이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잠깐 시간을 낸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미경이네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어요. 정순, 재민, 미경, 그리고 사위까지.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재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영도 집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이에요. 그 집 아들이 연락 왔는데 연장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정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세금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셔야 해요. 연장하실 거면 그대로 두고 아니면 빼서 다른 데 쓰셔야죠. 미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냥 물어보지 말고 확실히 하자. 엄마, 전세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긴. 내 돈인데. 정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어디서 사실지도 아직 안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야. 무슨 계획? 엄마 생활비도 있고 병원비도 있고 또 만약에 요양원 가시게 되면 그 비용도. 정순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요양원. 결국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대출이 좀 있어서요. 장모님 전세금 일부를 저희가 빌려 쓸 수 있으면. 정수는 사위를 바라봤어요. 사위는 눈을 피했습니다. 미경이가 남편 팔을 쳤지만 이미 늦었죠. 재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저도 좀 어려워요. 수진이 출산하면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엄마가 쓰실 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관리?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돈을 왜 니들이 관리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급하게 수습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지. 도와주는 거랑 내 돈 관리하겠다는 거랑 뭐가 같아?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써. 내가 어디서 살지도 내가 정해. 니들이 정해주는 거 아니야. 재민이와 미경이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이 얘기는 다시 하지 마라.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사위도 셋이서 한꺼번에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습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정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벽 너머로 자식들이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엄마 어떻게 설득하냐고 의논하겠죠. 정수는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공공 실버하우징 입주 신청서였습니다. 구청에서 받아온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한 글자씩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날 저녁 재민이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수진이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밤새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미경이와 사위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방에서 조용히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를 하나씩 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미경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얇아서 소리가 새어나왔죠. 오빠,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정순의 손이 멈췄어요. 아까도 방에서 안 나오시고, 어제는 갑자기 화내시고, 요즘 자꾸 혼자 어디 다녀오시잖아. 혹시 치매 초기 이런 건 아니겠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러다 밖에서 사고라도 치시면 어떡해. 정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치매, 사고, 자식들 눈에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였어요. 돈 문제로 화를 낸 게 이상한 행동이 된 거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에서 미경이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 나간다. 뭐, 지금, 어디로? 미경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위도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 혼자 살 때 알아볼 거야.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어제 일 때문에 그래.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한테 치매 온 것 같다며? 사고 칠 것 같다며? 미경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다 들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돈 얘기에 화낸 게 그렇게 이상해? 니들이 내 뒤에서 재산 얘기하고 요양원 보낼 궁리하고 그러면서 나보고 치매래? 엄마, 나는 니들한테 짐이야.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게. 정수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경이가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현관 바닥에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괜찮아? 엄마, 정신 차려.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딸 손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정수는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내가 사라져야겠네. 그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소리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정순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정순이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흰색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옆에서 미경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신 들어? 여기가 어디야? 응급실이야. 엄마가 쓰러져서.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경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허리에 무리가 갔어요. 큰 문제는 아닌데 며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입원은 안 하셔도 되고 집에서 푹 쉬세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의사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내가 부축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고 미경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네에 도착했을 때 사위는 출근한 뒤였어요. 미경이가 회사에 전화해서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정순을 방에 눕히고 나서 미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됐어. 듣기 싫어. 아니, 들어야 해. 미경이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까 오빠한테 한 말 진심 아니야.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왜 화내시는지 몰라서 무서웠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엄마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아서. 예전에는 뭐든 참으시던 분이 갑자기 화내시니까 뭔가 잘못된 건가 싶었어.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경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 의견도 안 묻고 요양원에 데려가고 돈 얘기 먼저 꺼내고 엄마 입장에서는 화날 만했어.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 말에 정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가 있어. 혼자 좀 있고 싶어. 미경이가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으니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도 삼복도로 집에서 보일러 고치다 넘어진 밤. 병원에서 들은 노우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 서울 아들 집에서 며느리 통화를 엿들은 날. 대구로 와서 좁은 신혼집에 짐처럼 눌러앉은 시간들. 단톡방에서 본 전세금 이야기. 자식들이 삼중으로 압박해오던 그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치매라는 말을 듣고 쓰러진 것까지. 정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버텼어요. 혼자 살 수 있다고, 도움 필요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꼴이 됐어요.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문득 요양원에서 만난 복내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어디 가든 결국 혼자야.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야 해.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면 후회만 남아.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재민이도 미경이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정순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화만 내고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어요. 공공 실버하우징 입주 신청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어젯밤 쓰다 망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정순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정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내일 구청에 가야겠다. 정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미경이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허리는 아직 뻣뻣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경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벌써 일어났어? 몸은 괜찮아? 괜찮아. 나 오늘 구청 좀 다녀올게. 구청? 왜?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버스를 타고 구청에 도착했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민원실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는 어젯밤 작성한 입주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져 있었어요. 쓰러지면서 구겨진 거였죠. 정수는 손으로 종이를 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2번 창구로 오세요.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구 앞에 앉아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공공 실버하우징 입주 신청하러 왔어요. 아, 네. 서류 가져오셨어요? 정순이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이랑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해요.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정수는 미리 챙겨온 서류들을 건넸어요. 직원이 하나씩 확인하며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대구로 되어 있는데 부산 영도 쪽 실버하우징으로 신청하시는 거죠? 네. 입주까지 약 2주 3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어요. 심사 결과는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접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구청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가슴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경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다 끝났어? 응, 지금 버스 타려고. 뭐하러 간 거야? 말해줘도 되잖아.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공공 실버하우징 입주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무슨... 저녁에 얘기하자. 재민이한테도 전화해서 같이 통화하게 해줘. 엄마, 걱정 마. 나 혼자 결정한 거야. 니들한테 화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정수는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도의 산복도로가 떠올랐어요.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 남편과 함께 몇십 년을 살던 집.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까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접수증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공공 실버하우징 입주 신청 접수증. 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고도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선택한다. 정수는 접수증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어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인의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였어요. 화면에는 재민이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였죠. 재민이 옆에는 만삭의 수진이도 앉아 있었어요. 정수는 소파에 앉았고 미경이와 사위가 양옆에 자리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재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경이한테 들었어요. 실버하우징 신청하셨다고. 그래. 왜 저희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말하면 니들이 뭐라고 했겠어. 또 회의하고 계산하고 엄마 어디로 보낼지 의논했겠지. 재민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알아. 니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정순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니들이 아무리 걱정해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어디서 살지, 내 돈을 어디에 쓸지,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재민이도 미경이도 사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이 말을 이었어요. 나도 반성했어. 니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혼자 버티기만 했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 번도 말 안 했어. 정수는 가방에서 접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공공 실버하우징. 부산 영도 근처에 있어.
비용도 적당하고 혼자 살기에 안전한 곳이야. 미경이가 접수증을 받아들었어요. 눈을 훑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 살겠다는 거야? 혼자 산다고 니들이랑 연 끊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지. 재민이가 화면 너머로 물었어요. 엄마, 몸이 안 좋으시면 어떡해요? 또 쓰러지시면? 그때는 연락하지. 그게 진짜 도움 받는 거 아니겠어. 필요할 때 부르는 거. 정순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지금까지는 니들한테 짐 될까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짐이 됐지. 아들 집에서 눈치 보고, 딸 집에서 눈치 보고. 미경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어. 속으로만 삭히고 말을 안 했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알았겠어.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 속 재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수진이 출산하면 연락해. 손주 얼굴 보러 갈게. 그때는 손님으로 갈 거야. 눈치 보면서 신세 지는 게 아니라. 재민이 눈이 붉어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됐어. 지난 일이야. 정순이 미경이를 돌아봤습니다. 미경아, 고마웠어. 좁은 집에서 한 달 넘게 눌러 살았는데 불평 한마디 안 했잖아.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한테 제대로 못 해드렸어. 아니야. 충분했어. 정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할 말을 다 하니까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 집은 내가 정하고, 내 돈은 내가 쓰고, 내 노후는 내가 선택한다. 이게 내 결론이야.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경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할 때 나갈게. 짐 정리 도와줄게. 그래, 그때 와. 정수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나고 노트북 화면이 꺼졌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뭔가 정리된 뒤의 고요함이었어요. 미경이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밥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산다. 그 결심이 가슴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3월 어느 날 정수는 부산행 KTX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경이가 역까지 배웅해줬죠. 엄마, 도착하면 전화해. 그래. 너도 잘 지내고. 오빠네 아기 태어나면 같이 보러 가자. 내가 대구에서 부산 가서 엄마 데리고 서울 갈게. 알았어, 알았어. 정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미경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정수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영도 삼복도로 집에서 쓰러진 밤부터 시작해서 병원, 서울, 대구,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2시간쯤 달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역 앞에서 구청 복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정순 어르신이시죠? 저 오은정이에요. 실버하우징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차를 타고 20분쯤 달렸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영도대교, 바다 냄새, 삼복도로로 이어지는 언덕길. 정순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차가 멈춘 곳은 깔끔한 5층짜리 건물 앞이었습니다. 공공 실버하우징이었어요. 영도 삼복도로 아래쪽
평지에 자리 잡고 있었죠. 예전 집처럼 10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복지사가 정순을 3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열쇠 드릴게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싱크대, 화장실.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이 컸어요. 정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영도 바다가 보였어요. 멀리 산복도로 언덕도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몇십 년 살던 집이 있겠죠. 이제는 곧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정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아들 집도 아니고 딸 집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내 집.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문득 몇 달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보일러실에서 쓰러져 나도 이제 혼자는 어렵네라고 중얼거리던 밤. 그때는 모든 게 막막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집 어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좋아. 바다 보여. 다행이다. 엄마, 수진이가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에요. 태어나면 바로 연락할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텅 빈 방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열었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약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족사진 액자를 창가에 세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창가에 섰어요. 내 노후는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내 방식대로 산다. 7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수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였어요. 정수는 두 눈 가득 그 풍경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어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한 몸 돌볼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면 어느새 황혼이 내려앉아 있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노후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에요. 누군가 정해주는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세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정수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햇살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쓰는 겁니다. 오늘도 풍경 속 사연을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구독은 다음 사연으로 이어지는 작은 응원입니다.